이번에는 이제 근대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근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서언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이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적인 부분, 배경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날이죠. 자, 오늘 수업의 제목은 드라마 빠찡코를 통해 본 근대의 현재적 의미입니다. 드라마 빠찡코. 자, 혹시 드라마 빠찡코 본 사람 있을까요?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질문은 안 할 테니까요. 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네, 전편 1, 2, 시즌 1, 2 다? 1만? 2 본 사람. 2 지금 하고 있죠. 네.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 영화 리뷰어들이 해주는 걸 본 적이 있다. 빠칭코에 대해서. 저 질문 안 할게요. 그냥 편하게 손 들면 돼요. 네. 유튜버들이 요새는 너무 리뷰를 잘해줘서 안 봐도 본 것 같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안 본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일단 빠칭코 예고편을 한번 볼까요? 시즌 1입니다. 생길 기다. 꼭 버티낼 기다. 반드시 헤쳐나갈 기다. 기억하고 싶어, 동서. 얼굴들도 상상해본 적 한 번도 없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형님, 왜 그래요? 삼자씨에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People like us, we don't need to walk in our family shadows. 지금 만났을 일가 손톱이 다 부러지고 내 안은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겁니다. 절대 필요 없어. 엄마. 자, 시즌 1의 예고편이었는데요. 자, 안 본 사람들은 안 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 본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역시나. 자, 왜 안 봤을 거라고 추측이 되냐. 중요한 거 하나는 이미 안 봐도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유튜버들이 해주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이 서사가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 빠찡코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주목을 받았죠. 이 예고편에서도 사실은 되게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빠찡코가 왜 처음에 방영이 시작됐을 때 주목을 받았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 서사 라인보다는 애플 TV의 OTT 진출 첫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화제가 됐었죠. 자, 애플 TV가 새로운 신규 사업 영역에 진출하면서 콘텐츠 영역에 진출을 하면서 첫 작품으로 선택했다라는 거는 굉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저 같으면 왜냐하면 우리 엔터테인먼트 자본은 사실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 대중이
좋아해주고 대중의 인기를 끌어야만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공적이 되려면 대부분 잘 먹히는 소재를 차용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영웅서사일 수도 있고 크리처물일 수도 있고 많은 그 현재에 소구되는 많은 좋은 흥행 서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그것도 미국 중심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작은 변방에 지금은 변방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욱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작은 나라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들 물음표를 찍었던 게 사실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민진의 원작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처음에 빠친코가 인기를 끌게 되었을 때 이게 K-드라마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죠. 지금은 사실은 K-드라마라고 보지 않는 시각이 학계에서는 더 주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본도 미국 자본이고요. 사실 여러분이 이걸 본 사람은 알겠지만 민족의 이야기, 한국의 이야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 이 서사는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봐왔어요. 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시즌 1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2는 또 가족 서사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즌 1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 뭐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이 받았던 고통이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관점이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가족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개인. 특히 한국 내에서 계속 살아온 한국인이 아니라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던 자이니치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역사라는 거대한 비극의 파도가 몰아닥쳤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일어서는가 하는 휴머니즘 드라마의 관점으로 외국에서는 더 감동을 받는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 가족에 초점을 맞춰져 있긴 한데 이 이야기가 시대적인 배경이 워낙 강한 서사이기 때문에 이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시즌 1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삶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이민을 갔던 이민자 세대의 이야기가 주로 다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친코는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극적인 소재를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인간 개인이나 혹은 민족 전체나 이런 고난과 비극의 이야기들은 훨씬 더 심한 게 많아요. 너무나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그냥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루는 이야기는 너무 노멀한 거죠. 너무 평범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드라마를 보는데 큰 매력을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애플이 만든다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다라고 할 때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플이 이 이야기를 만들 때 굉장히 조심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5년의 준비 기간, 그리고 제작비가 1천억 원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죠. 이건 애플이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뜻도 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겪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굉장히 이제 좀 상업적으로 보자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법적으로 휘말릴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자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 20명 이상의 자문을 얻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역사학자의 자문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다루어서 법적인 어떤 문제의 소지를 미리 좀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 조선인들의 학살 이야기라든지 또 조선인들이 당했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수위가 굉장히 조절돼 있어요. 우리는 더 심한 걸 알고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얘기를 하다 만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점들 때문이죠. 그래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과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기록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수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 한 개인의 어떤 비극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식민 지배의 폭력성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이런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애플이 이 이야기를 드라마화 하면서 사실 일본 시장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해요. 근데 일본 한 국가 포기하고 나머지 국가에서 인기를 얻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이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일 국가가 7%를 차지했다고 하는 이 수치는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이 드라마를 첫 번째 진출작으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아쉬운 점도 있고 하지만 왜 그럴까? 이 작품을 내놓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또 실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왜 화제가 되는가?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파친코 신드롬이라고 불렸던 시기거든요. 2022년 방영 시작했을 때. 넘겨볼까요? 자, 소설 파친코를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드라마 파친코입니다. 드라마 파친코.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애플의 드라마 파친코를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느냐. 서사 라인은 동일하고 또 원작 소설을 드라마화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디어가 달라진다, 매체가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 그 두 컨텐츠는 서로 다른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디어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 마샬 맥루한이라고 미디어계에서는 거의 조상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자가 그랬죠.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한국어로 매체라고 하면 어떤 매개체예요. 내 메시지를 전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미디어는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설로 이 빠친코가 나왔을 때 하고 드라마로 특히 애플의 드라마로 빠친코가 나왔을 때 하고 이 두 가지의 이 서사나 컨텐츠나 이 장르나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메시지 그 자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로 나왔을 때 빠친코, 그 다음에 드라마 빠친코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봐야 됩니다. 학술적으로 볼 때요. 자, 그래서 단순히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메시지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소설도 그렇지만 이 드라마에서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각 매체들이 세계적인 매체들이 이 애플의 빠친코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대표적인 몇 개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프랑스의 르 피가로지는 올봄에 빠친코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가슴 아픈 작품은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캐나다 그루브 앤 메일이라는 매체는
올해의 위대한 드라마가 아닌 지난 몇 년 중 최고의 드라마 이렇게 얘기했고, 포브스는 쉽게 볼 수 없는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뉴욕 매거진은 아무것도 영원할 순 없지만 빠칭코만큼은 영원히 보고 싶다, 이런 찬사들을 쏟아낸 거예요. 자,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우리로서는 아쉬운 면이 많아요. 더 심한데 이걸 보고도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찬사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았어?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이 대표적인 이 네 가지 이야기들만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초점이 한국이라는 나라나 혹은 우리 민족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무엇이냐? 휴먼 드라마죠. 휴머니즘. 한 인간 혹은 한 가족의 극복기, 어떤 고난 탈출기와 같은, 그래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왜 감동받았냐? 한민족의 어떤 불굴의 의지, 그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비극에 대한 어떤 동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숭고미 같은 것들이 좀 강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파친코가 왜 그렇게 주목을 받았느냐? 여기에는 또 다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어떤 달라진 기류가 작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미디어의 어떤 발달,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전 지구적인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재난, 이런 것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점들을 각각의 뭐 국가 차원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그렇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특히 그 연대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민족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공통적인 연대감으로 나타났죠. 그 코로나 시기에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미디어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여기 정치적인 올바름과 윤리를 통한 전 인류적 연대라고 써 있는데, 이 새로운 연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 그래서 우리는 저 러시아군의 만행을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어요. SNS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연대를 표현하는 게 있죠. 가서 감시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연대감이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몸은 여기 있지만 알 수 없는 저기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에 대해 우리가 댓글을 달고 의견을 표출하고, 이런 식의 연대를 이룩할 수 있는 게 지금 시대의 달라진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디어의 발달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도 촉발했다고 보지만, 이런 정치적인 올바름과 윤리의 차원을 더 세밀하게, 더 광범위하게 가능하게 했다는 되게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 빠칭코를 통해서도 바로 이걸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애플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자, 우리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전 인류가 연대하게 하자, 이런 의도로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애플의 드라마가 나옴으로써 벌어졌던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작용이 아닐까 하는 점인 거죠. 그래서 애플은 만들었지만 사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고 우리의 과거 서사에 관심을 갖고 민족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정치적 올바름과 윤리를 통한 이 연대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빠칭코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이 성공의 배경이 되는 건요, 과거에 이 미디어 콘텐츠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들은 상업주의나 국가주의의 작용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왜 문화제국주의라는 말,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말인데, 문화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우리가 문화 제국주의 때문에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 민족만의 문화가 잠식당할 것이다. 침식당할 것이다. 이런 위태로운 시선으로 문화 제국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이에요. 90년대 직전까지. 그런데 지금은 이 빠친코를 통해서도 달라진 양상을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벗어나게 된 거죠. 상업 자본주의가 사실은 자본 그 자체만을 추구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윤리를 추구했을 때 보수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사실은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미디어들이 얻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윤리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대했을 때 이 자본은 사실 윤리적인 자본과 문화 컨텐츠가 서로 융합된 그런 형태의 결과물로서 나타났다고 이 빠친코 신드롬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말했듯이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빠친코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근대 이야기들을 좀 할 건데요. 이 빠친코의 주요 인물들은 이렇게 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선자는 이 사람 이름 뭐죠? 김미나가 젊은 선자 그리고 노년의 선자는 윤여정이 맡았고요. 이삭은 여기서 굉장히 숭고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에요. 누구냐 하면 이 선자가 어렸을 때 이 이민호, 한수 역할을 맡은 이민호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한수는 사실 선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인 아내가 있고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인 이삭이 이 선자를 만삭인 선자를 아내로 맞아서 일본으로 같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이삭은 숭고한 역할을 맡게 되죠. 이민호는 이 이삭과 되게 대척적인 위치에 있어요. 선자를 사랑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아주 조선인으로서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야비한 방법, 이런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밀어놓고 성공만을 위해 달려와서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죠. 그리고 솔로몬은 선자의 손자고 제1교포 3세이고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인물입니다. 미국으로 유학한 후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 내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지만 이 조선인의 그 후손이라는 그 꼬리표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내적 외적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죠. 이 네 사람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의 구성이나 특성만 봐도 철저하게 이민자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라는 게 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빠친코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근대라는 시대, 한국의 근대라는 시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대입니다. 그 양상이 굉장히 독특하고 입체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빠친코는 사실은 어떤 시선으로 아까 그 제1교포, 자이니치, 이민자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경계자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계자의 시선으로 우리의 한국의 근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바로 빠친코의 아주 밑에 깔려있는 주된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예고편이나 어떤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던 문구가 세대를 횡단하는 대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세대별 특징이 있겠죠. 여러분은 MZ세대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각 세대들이 갖는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 세대의 특징이 있고 지금 이 세대는 일제강점기 직전에 태어난 사람, 또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사람, 또 2주 후에 또 이주지에서 태어난 사람 이 세대 간의 아주 극명한 입장의 차이 이런 것들이 서로를
갈등하게 하지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피의 어떤 순환, 피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죠. 지금 여러분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시대에 겪는 것과는 되게 차원이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겪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혼합 양상, 그리고 세대 간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정치나 경제나 많은 양상들이 엄청나게 입체적이고 융합적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나타내는 그런 문화적, 문학적 또 학문적인 결과물들에 우리 후손들도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예시 작품들이 지금 뭐 간단하게 4개만 여기에다 포스터를 갖다 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또 이 시대를 주로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다룬 작품이 있다. 그러면 되게 관심이 가거든요. 그러면 주된 그 포스터에서도 보이지만 이 시대 젊은이들의 어떤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문화적인 어떤 활락 이런 걸 다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양상만은 아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자, 이 파친코 드라마에 보면 처음 출발이 일제강점기 직전에 태어난 그러니까 선자 아까 윤여정이 노년 역할을 맡았고 김민아가 청년 역할을 맡았던 그 주인공 그 부모의 세대는 사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전 근대 시대에 태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시대 상황으로 볼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갑자기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고 정치적으로는 일제강점기고 문화적으로는 근대라는 시대가 갑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들이닥친 거예요. 시대가 갑자기 바뀐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그런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체제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문화적인,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화면은 뭐냐면 그 어촌에 사는 그 선자의 부모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일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일본 경찰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대사입니다. 실제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혁신적인 기술과 교육을 이 멍청이들에게 전해주면 뭐하나. 면전에서 거짓말이나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드라마에서는 일본 경찰 개인이 조선인에게 하는 얘기지만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알레고리적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냐? 일본이고요. 이 멍청이는 조선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건 일본이 하는 얘기라고 보기만 어렵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흔치 않게 있습니다. 뭐냐? 근대화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으니까 일제 덕분에 근대화가 이룩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시각인데요. 이건 뭐 정치나 역사를 다루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진 않지만 입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면전에서 거짓말이나 하는데 이건 이제 위계가 있는 발언인 거예요. 위계가. 나와 네가 동등하지 않다. 나는 위에 깨어있고 앞서 있고 너는 아래에 있고 뒤쳐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정진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계몽의 주체가 있고 계몽의 대상이 있는 거죠. 계몽의 대상으로서 조선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사고. 이런 것들이 이 드라마에서도 드러나죠. 자, 이게 왜 과거의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느냐. 아까 되게 상징적이고 알레고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그런 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날짜를 보면 2019년이죠. 최근 거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2019년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근데 이 규제 앞 글자만 보면 뭐 무역을 하다 보면 이런 규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트러블이 있을 수 있죠. 입장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수출 규제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냐 하면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 판정을 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수출 규제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보복을 하는 건데요. 왜 이게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냐면 반도체 핵심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생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의존도가 높은 재료, 소재를 한국에 하지 않으니까 반도체 산업을 위태롭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까 이 말과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도 이거는 이제 좀 자극적으로 기사 제목을 뽑은 거긴 해요. 한국을 우습게 봤다 유니클로가. 그런데 불매운동이 한국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유니클로 간부인가요? 간부가 작년에도 뭐 비싼 일이 있었는데 매출이 증가했다.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많은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입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씁쓸하지만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계속 근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대가 단지 근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빠친코의 특징은 대사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계산되고 상징성이 농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 말이 의미하는 바, 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 상징적이어서 대충 그냥 서사를 위해 쓴 말이 아니라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그 대표적인 것, 뭐 다 대표적인데 이걸 한번 볼게요. 이 장면을. 대사를 좀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건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리뷰어 유튜버가 이 장면을 중간중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그 영상이라서 드라마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나레이션이 들어갑니다. 그건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누가 나오냐면 그 한수 이민호하고 그 다음에 선자의 남편인 이삭 이 두 사람이 우연히 양복점에서 만난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 양복을 중요한 날에 딱 맞춰서 입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모던보이라고 하는 그때 우리 모던보이 얘기했잖아요. 모던보이들의 필수적인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거였죠. 양복 맞추기.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볼게요. 옷이 그쪽이랑 영 아무 의미네. 제 큰형님 생전 입던 옷이라. 같은 병으로 돌아가신 겁니까? 계속 트집을 잡는데 아니요. 3일은 넘게. 그때 잘 부대셨죠. 그럼 동인 열사. 저한테 하기는 형님이셨죠. 하지만 이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남자였죠. 남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가는 중요한 겁니까? 그 첫인상이 평생 가다듬으니까. 그럼 지금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부술 것 없어 보이죠. 맞지도 않는 옷을 뭐하러 입는 겁니까? 과거에 매달려서 구질구질하게. 제 뜻이 점점 말이
지금 양봉 얘기하고 있는 게 맞긴 한 거죠. 저런 걸 입어요. 돈은 내가 내죠. 제 옷은 제가 사겠습니다. 요시다-상, 새로운 걸 맞춰야겠어요. 제 결혼식 때 입을 거야. 아유, 이만 된 사람 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옷도 수선해주세요. 전 안 맞지만 혹시 모르죠. 나중에 제 아들이 커서 입을지. 자, 이거는 서사 라인만 보면 두 남자, 한 여자를 가운데 놓고 두 남자가 신경전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여자와 남자 사이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민호가 되게 플렉스하죠. 돈은 내가 내죠. 한번 새로 사 입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점점 말이 거칠어진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볼게요. 저 같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싸 하고 사 입을 것 같아요? 얻어 입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단순하지 않은 거죠. 이게. 자, 이민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공한 사업가인데 어디서 성공했냐?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예요. 이 당시에 일본에서 조선인으로서 성공하려면 정말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많은 서사들이 있겠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야 돼요. 민족성도 버려야 돼요. 사랑도 버려야 돼. 조국도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요. 자, 근데 이민호가 하는 말, 맞지도 않는 옷을 뭐하러 입는 겁니까? 과거에 매달려서 구질구질하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 하나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족의 대표적인 시각 중에 한 측면에서 바라본 거죠. 우리는 과거를 똑같이 겪었어요.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를 놓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이민호로 대표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의 옷이야. 과거에 입는 옷이고 현재 너에게 맞지 않아. 그 옷을 왜 수선해서 계속 입으려고 해? 구질구질한 거예요. 이 이민호의 입장에서 볼 때. 자, 그런데 이 이삭 그 바른 청년, 3.1운동 때 돌아가신 형님을 둔 이 청년은 이 옷을 굳이 수선해서 입으려고 하죠. 지금 우리는 옷을 수선해서 입는다라는 걸 별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 옷을 사서 기장이 안 맞는다, 품이 좀 안 맞는다 이러면 수선해서 입지만 지금 이 케이스는 형님이 입던 옷, 아버지가 입던 옷을 다시 내 사이즈에 맞게 대수선을 해서 물려 입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성이 되게 큰 거죠. 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옷에 대한 두 사람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이 이민호로 대표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건 몸에 잘 맞지 않으니 입으면 안 돼요. 과거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는 건 구질구질해요. 새로 한번 사 입는 거예요. 폼나게. 나 돈도 벌었고. 자, 이것은 곧 근대성과 전통에 대한 입장 차이죠. 이 시대는 한복을 입느냐 양복을 입느냐 옷을 사 입느냐 수선해서 입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대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근대와 전통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새 옷을 사 입는 사람 그리고 수선해서 입는 사람. 이 수선의 의미는 아까 그 이삭이 얘기하고 있죠. 나중에 혹시 내 아들이 입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 후손들 혹은 이게 더 가서 내 손자까지도 물려갈 수 있는 전통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전통이라고 하지 않고 유산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나의 유산이 혹은 내 위에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내 대에, 내 후대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민호의 부류는 그것을 단절시킴으로써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마찬가지예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 취지는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궁금한 사람은 드라마를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민호의 입장을 보면 이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죠, 이 사람이. 일본에서 성공해서 잘 살면 좋겠는데 조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왜 돌아왔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려서 빈손으로 떠난 땅, 성공해서 돌아오고 싶었어. 떠날 때 남긴 그림자가 혹시 아직 남아있을까 해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하고 단절하고 싶어 했어요. 구질구질하게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조선으로 돌아와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과거 자신의 흔적인 거잖아요. 이건 결국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얘기하고자 하는 정체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한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계속해서 일본인 성공해서 일본에 살고 있고 일본에서 굉장히 성공한 그 권력가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정말 보잘것없는 선자와의 사랑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또 지긋지긋하고 정말 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서 떠난 땅인데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그림자를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림자를 찾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정체성을 찾고 싶은 거죠. 요즘에 그 시즌2가 다시 방영 시작하고 나서 이민호를 쓰랑꾼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더하기 사랑꾼 해가지고 선자를 끝까지 선자가 왜 자꾸 나를 찾아왔냐 이러니까 나는 한 번도 널 놓은 적이 없거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쓰랑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거는 이제 집착인데 한 사람에 대한 집착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민족성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 바로 선자를 통해 투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자하고 만난 기간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한 사람 성공한 이 청년 사업가를 끝끝내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 이게 궁금하죠. 내가 일본 가서 성공했는데 내 그림자 찾으러 한국 다시 올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 내가 인식의 차원에서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차원에 가까운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거죠. 그 끝끝내 나를 헐헐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 과거 이 근대에는 뜻하지 않게 이렇게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외국으로 간다 할 때 교환학생도 있고 유학도 있고 아예 이민의 형태도 있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가잖아요. 더 큰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근데 이 과거에는 이 이주가 불가항력인 경우들이 많았고 강제 이주인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주의 형태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디아스포라의 특징은 바로 여기 중요한 단어 타자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게 돼요. 왜냐? 지금도 그 우리나라에서는 디아스포라 연구를 잘 하지 않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해외에 정착한 사람들, 이민 간 사람들, 유학 간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거기는 되게 관심이 있게 보는 주제거든요. 이 디아스포라의 특징이 사실은 타자성은 경계성과 같아요. 여기에서 말할 경우에 나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완전히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는 또 같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이나 이주를 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우리의 과거,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이런 거를 볼 때 타자적인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타자적인 시선으로 볼 때 역설적으로 주체성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다른 나라는 이걸 그렇게 신기하게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왜 가능해지냐면 내가 그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타자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자리 안 맡아? 왜? 그게 우리 그렇게 특이해? 이게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해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타자적인 시선 때문이다. 그런데 밖에서 이 타자적인 시선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고독을 동반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 이민자들이 아까 그 고한수 이민호가 왜 거기서 굳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그림자를 찾게 되느냐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재인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산다는 건 뭐고 한국인의 일원으로 산다는 건 뭔지 혹은 이민자로서 이 한국인의 바깥에서 살아간다는 건 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주가 결국은 쭉 이렇게 이어져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점을 우리가 빠친코 드라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라마 빠친코는 이러한 타자적인 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상황들과 대사들을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마 이 사람 이름이 톰이었을 것 같은데 이 톰이 선자의 손녀인 솔로몬 있죠. 솔로몬. 이 솔로몬의 회사 동료인데 이 사람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일본인 여성이고요. 이 솔로몬이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이제 조선인으로서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대사에 한국과 일본 사이엔 그런 게 있지.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나? 과거고 지나간 일인데 라고 합니다. 이 제3자적인 시선인 거예요. 자, 이럴 수 있죠. 우리도 사실은 과거에 매달리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발목 잡는다 그러잖아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어요. 훨훨 날아가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못 날아가게 하는 게 있어요. 자, 같은 입장이죠. 그냥 일본과 한국의 발전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사과를 요구하고 일본은 사과가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마무리를 원하고 계속해서 거기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그 사이에 입장이 있는 거죠. 이 제3자적으로는 다 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해할 수 없어. 왜 과거의 일로 현재를 이렇게 자꾸 망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점점 시대가 뒤로 갈수록 이런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 이 솔로몬은 뭐죠? 뭐라 그래? 3세의 입장에, 교포 3세의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과거, 조선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 너무 억울하고 당한 게 많고 가슴 아파요. 근데 이 선자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할머니가 이제 처음으로 오사카에 일제강점기에 이주한 이후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이제 조선을 방문하게 되는 날이에요. 부산으로 갑니다. 근데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본에 여기 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셨는데 오늘은 1등석 타고 한국으로 가신다고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라고 얘기해요. 자, 성공했다. 우리는 보란 듯이 잘 살게 됐고 성공했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복수다. 이러한 관점인데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 중에.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더 글로리 드라마로 살짝 덮어볼까요? 이렇게 케이스를. 자, 동은이가 선생님이 됐죠. 잘 살게 됐어요.
남자친구도 생겼잖아요. 의사 맞죠? 남자친구. 의사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 누구야 가해자 이름 뭐지? 연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잘 됐잖아. 그 덕분에 네가 이렇게 선생님도 되고 성공했잖아. 라고 대사를 똑같은 대사는 아닌데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해결되는 건가요? 자, 여기도 우리가 보란 듯이 그 과거를 딛고 경제적으로 대국이 됐어요. IT 강국이 되고 성공했어요. 그걸로 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써 있잖아요. 과연 그게 보상받은 거고 성공한 거냐? 더글로리에서 동은이는 인정과 사과를 받았어요. 가해자들한테. 나에게 경제적으로 몇 억을 보상해줘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했던 거 인정하고 사과해 였던 거죠. 그런데 끝끝내 하지 않았죠. 그것과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 민족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이 다를 뿐. 자, 정말 그걸로 끝인가? 이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 이런 거면 끝인가? 왜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냐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빠친코 드라마를 보면 여기 과거가 현재에게라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써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계속 우리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자, 과연 솔로몬의 말대로 과거다. 이제 우리는 됐다. 인가? 이 드라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에 일본인 그 금융회사 간부가 이 할머니는 누구냐면 본의 아니게 알바끼를 하신 분이에요. 그냥 근대에 그냥 일본에 와서 집 하나 사가지고 살았는데 그 일대가 다 막 개발이 돼서 막 금융 빌딩 호텔 막 지어지고 이런데 안 팔고 거기 사셨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나중에 눈 떠보니 알바끼가 된 건데 그 땅 팔으라고 그 집 팔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안 팔고 있다가 이제 팔려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러 온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인데 여기 보면 이 토지 보상금으로 10억엔을 주겠다고 해요. 그 할머니가 돈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솔로몬이 설득을 하니까 이제 사인을 하러 간 건데 이 일본인 간부가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명함을 주는 거예요. 원형인 동그라미 안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줬냐면 두 손으로 명함을 주고 있죠. 이 드라마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장치로 넣어놨어요. 이 일본인 간부가 명함을 할머니에게 한 손으로 주니까 할머니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드라마를 볼 때 이 장면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저도. 그러고 나서 사인하지 않고 돌아가요. 근데 이것도 장치로 넣어놓은 게 뭐냐면 드라마 속 토지 보상금 10억엔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억 원이거든요. 이 위안부 지원은 10억엔을 출연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도 우리는 배상했다, 아니다, 뭐 이런 걸로 뭐 또 시끄러웠잖아요. 공교롭게도 금액이 같아요. 이것도 장치로 넣어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 앞에 봤던 이 장면은 일본에서 이게 되게 하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모르고 보면 넘어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이 할머니가 왜 갑자기 표정이 바뀌고 정색하고 계약서에 도장 안 찍고 가버렸지에 대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하대에서가 아니라 결국은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아까 그 인식, 첫 번째 우리나라 일본 순사가 조선인한테 했던 말 있죠. 결국은 그 뿌리가 이렇게 와 있다는 생각을 이 할머니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다들 좀 지나가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과거가 계속 현재에게 무슨 말을 걸고 있느냐. 이 근대, 과거라고 했는데 이 근대라는 시대가 계속해서 현재에게 말을 건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제 드라마 빠친코 시즌 1인데 자, 이삭, 이 늘 바르고 숭고하게 평생을 살다간 우리 이삭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고생 죽도록 하거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나와서 결국은
그날인가 죽어요. 죽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이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난 내 자식이 자기 몸의 윤곽을 똑바로 알고 당당하게 재량껏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자식들도 그럴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흔들리는 자기 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사카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난 내 자식이 자기 몸의 윤곽을 똑바로 알고 당당하게 재량껏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결국은 그거죠. 옷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옷. 과연 내가 내 몸에 맞는 옷을 그냥 새로 맞춰 사 입는 것과 과거에 있는 옷을 내 몸에 맞게 내 지금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과거에 이 옷을 입었던 내 형, 내 아버지 이런 사람들의 옷의 몸의 모양 이런 것들 둘 차이를 인식해야 지금 수선을 해서 내 몸에 맞게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징들을 여기 드라마에 담아놨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친코 1을 보다 보면 한마디 메시지를 한 줄 요약 뭐 이런 거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건 그건 것 같아요. 과거가 계속 현재에게 말을 걸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할머니 얘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걸 사인을 안 하느냐, 계약서에 왜 도장 안 찍느냐, 내 피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피가. 현실적으로 보면 100억 원 주는데 저는 눈 딱 감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 그냥 내가 이거 사인하고 100억 받는다고 해서 내 영혼 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본 사람 되는 것도 아닌데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이거 사인을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가 계속해서 여기서 말하는 피방울, 피는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과거의 말이에요. 과거의 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자가 김치를 팔러 가는 상징적인 장면이고요. 예고편에도 나왔었지. 그래서 이게 할머니가 손자에게 할 법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맥락을 모르고 보면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잘 살게 됐는가 더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정말 할머니스러운 얘기죠. 선생님 같은 얘기고. 그런데 이 드라마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억 원 지금 현재 받는 거. 그리고 솔로몬처럼 그냥 현재 내가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그냥 고학력 엘리트인데 뭐가 그게 그렇게 내 삶에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죠. 이 발목을 잡는다는 건 제가 나쁜 얘기로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고한수가 조선에 와서 찾고자 했던 그 자신의 그림자 이런 것들하고 계속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결국은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시대의 질곡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때도 저렇게 살았을까? 이러한 가정을 여러분이 해보면 좋겠어요. if.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선자와 같은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고한수가 될지 백이삭이 될지 내가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내 옷을 우리 형님의 옷을 내가 수선해 입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벽장에 넣어놓고 내 옷을 새로 맞춰 입을 것인지 고초를 겪으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눈 딱 감고 성공한 사업가의 길을 걸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갈림길에 여러분이 놓이게 될 겁니다. 과연 그때 이 사람들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잣대로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 또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혹은 그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산다면 이런 가정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수업 시간 내내 이제 문인들을 살펴볼 건데 이런 스위치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볼게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텐데 백석 시인입니다. 백석 시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구라는 시인데요. 자,
이 목구 여기 제가 이제 설명 달아놨죠.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나무 제기예요. 나무 제기. 나무로 된 거 있죠. 자, 그 제기가 이제 제목으로 쓰였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시간이 되나요? 이 제기를 바탕으로 시를 쓴 건데요. 어디서부터 볼까요? 이제 제사에 지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제관의 손에 정갈이 몸을 씻고 교우 위에 모신 신주 앞에 환한 촛불 밑에 피나무 소담한 제상 위에 떡, 보탕, 식혜, 산적, 나물지짐, 뭐 과일 이런 거 차려놓고 그 다음에 먼 후손들의 공경스러운 절, 그 다음에 잔 이런 걸 굽어보고 또 애끓는 통곡도 있겠죠. 제사에 또 축을 귀에하고 그리고 한문 뒤에 오는 흠향 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건데 그 다음에 귀신들과 호호히 접하는 것이라고 백석이 썼어요. 제사에. 우리 그 제사에 흔히 떠도는 이야기로 조상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백석시에도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귀신들과 호호히 접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사의 일반적인 풍경이죠. 자, 근데 백석은 정말 시를 너무너무 잘 썼어요. 백석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자주 하게 될 텐데 이 뒤가 정말 압권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귀신과 사람과 넋과 목숨과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한 줌 흙과 한 점 살과 먼 옛 조상과 먼 후 자손의 거룩한 아득한 슬픔을 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것이 무슨 행위냐? 제사상에 음식 놓고 흠향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러한 거예요. 이 세 줄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 귀신과 사람, 과거에 이미 죽은 자와 현재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과거와 현재. 근데 과거와 현재에 국한되지 않아요. 백석은 여기서 뭐까지 이어지게 하고 있냐면 더 먼 옛 조상 그리고 먼 후 자손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에 끝나지 않고 아주 과거에서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 이 하나의 행위, 이 목구라고 하는 제기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들어있는 게 그들의 뭐냐? 한 점 살, 한 줌 흙,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것. 이미 있는 것, 과거에 있었으나 없어진 것, 그리고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제사, 그리고 이 제사상에 올려지는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석이 무엇을 보고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곧 우리 추석이니까 어디 가는 친척집에 가는 사람들은 이 풍경을 보게 될 텐데 이 목구를 한번 떠올리면서 그 장면을 한번 봐보세요. 다 조상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친척들이 모여서 조상들이 모일 수도 있고요. 친척들이 모여서 그 제사 지내고 있고 백석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원이 되어서. 근데 백석 시인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이어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인의 눈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자의 손자와 나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백석이 백시니까 수원 백시 정주 백촌에 힘세고 꿋꿋하나 어질고 정많은 자, 뭘 담는가? 호랑이 같은 곰 같은 소 같은 피의 비 같은 밤 같은 달 같은 슬픔을 담는 것. 슬픈 거예요. 뭔가 슬픈 거예요. 알 수 없는 슬픔이에요. 제사상을 차리고 있고 제기에 올리고 있는데 그게 이어질 거예요. 과거부터 나에게로 이어졌고 나로부터 먼 후손,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먼 후손까지 이게 이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슬픔인 거예요. 백석이 볼 때. 결국은 목구 위에 있는 게 뭐냐?
슬픔인 거예요. 제사상 위에 올라가는 그 음식들. 이 슬픔은 근데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워요. 내가 예를 들어 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 슬픔은 원인이 명확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디에 뭐 결과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너무 명확한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 슬픔은 알 수 없어요. 그 슬픔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픔을 수식하는 말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호랑이 같은, 곰 같은, 소 같은, 피의 비 같은, 밤 같은, 달 같은 슬픔. 이렇게 써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슬픔을 딱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슬픔을 백석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슬픔이 뭘까요? 그래서 이 목구는 결국 이 결론적으로 이 시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아, 슬픔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사상에 결국 담긴 슬픔은 목부에 올라가 있는 슬픔인데 이어지는 거고 알 수 없는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슬픔은 그래서 과거로부터 왔고 더 슬픈 사실은 내 후손에게로 갈 거라는 거죠. 쭉 갈 거예요. 이건 한 집안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이야기죠. 민족을 초월한 사실은 인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백석 이야기를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백석은 사실 굉장한 우리 모던보이를 아주 잠깐 언급했었는데 모던보이 중에서도 거의 최고봉의 모던보이였어요. 어떤 모던보이였냐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양복 차림의 모던보이가 교문으로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었다. 이런 옷차림의 멋스러운 스타일은 당시 인구가 고작 5만밖에 안 되는 함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이렇게 증언할 정도로 정말 모던보이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증언하고 있어요. 그 서너 달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 양말보다 몇 배나 비싼 양말을 신고 다녔대요. 그리고 친구한테 이 양말 비싼데 너무 좋아 이러면서 신어보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모던했죠. 그런 되게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시를 쓴 사람이 사실 실제 인간은 너무너무 앞서가는 모던보이였다는 사실이에요. 또 위생 개념이 사실은 근대와 전근대는 크게 차이 나잖아요. 이 세균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이 불결한 식당에 가는 것을 꺼려했고 전화 수화기, 이런 전화 말고요. 옛날 수화기. 그것도 손수건으로 싸서 들었다고 해요. 코로나 시대를 마치 보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사무실 문을 여닫을 때도 손등이나 팔꿈치를 이용했다. 그리고 얼굴색은 검은색을 했는데 아주 보통 여간한 모던보이가 아니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모던보이였고 결벽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세균에 대해서 자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토속적인 걸 썼을까? 고한수의 이미지가 살짝 겹쳐지죠. 완전한 근대인으로 살고자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있는 존재이고 그 슬픔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시에 나타납니다. 물론 기법적으로는 모더니즘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토속적인 거를 추구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겠다는 고도의 전략이기도 했어요. 방법적으로는.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석의 양력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백석시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그 옷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옷은 우리가 막 버려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서 완전히 구질구질하게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끊어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백석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이 바로 제사, 그리고 제사상 위에 있는 목구, 슬픔을 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고요. 국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했나 보네요. 자, 국수 여러분 많이 알죠? 고등학교 때 봤을 텐데 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수에.
여기 그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반가운 것, 밑줄 치고 국수 이렇게 배웠겠죠. 그러나 이건 단순한 국수가 아니에요. 이 명사형으로 국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희스무리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 이건 국수죠. 그런데 이 다음에는 명사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음식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동치미국 좋아하고 댕축가루 좋아하고 산골고기를 좋아하고 담배 냄새, 탄수 냄새, 수육 담는 육수국 냄새, 자욱한, 더북한, 사관성, 알알목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묻거든요. 이것은 더 이상 국수가 아니에요.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정서, 감정,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취향을 내가 이 앞에 우리가 넘어갔는데요. 백석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거든요. 이 대학에서도. 이게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동치미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백석은 그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저 제상에 있는 게 뭔데 이 제사에서 내가 슬픈가? 그리고 나는 뭔데? 나는 저 전통적인 거에 대한 취향을 내가 그냥 개발한 게 아닌데 왜 동치미 좋아하고 이건 뭔가? 왜 국수를 보면서 나는 마음속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이상한 슬픔이 몰려오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이주를 통해서 어떻게 타자적인 시선을 획득하고 거기에서 고독이 발생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다시 재인식하게 되는가를 아까 화살표를 통해서 봤죠. 결국은 백석이 인식하게 된 이러한 전통적인 것, 토속적인 것, 민족적인 것에 대한 인식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국수에서 말하는 이것, 것, 계속 것이 반복되잖아요. 이 것은 단순한 국수를 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국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외할 때는 애들한테 국수라고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건 단순하지 않나요? 그럼 그 다음에도 그게 나와 있죠.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건 무엇인가? 여전히 밑줄 치고 국수 이렇게 한다면 제가 오늘 1시간 15분 동안 떠든 건 너무 헛짓한 거죠. 이건 단순한 국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집에 가면서 한번 이 근대가 2020년대에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드라마 빠친코도 그렇고 그 시대의 작품들도 그렇고 무슨 말을 계속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